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치료 중인 방광암 4기 환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기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초 일을 마치고 집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와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CT를 찍은 결과 방광에서 암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2021년 6월 초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주치의께서는 암이 전이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첫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022년 3월 왼쪽 목이 딱딱하게 부어오른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이 전이된 것 같다고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서는 목 임파선에 있는 조직을 떼내어 검사한 결과 돌연변이 암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5월 두 번째 항암제를 3개월 투약했지만 암은 목에서 어깨로 전이되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결국 두 번째 항암제는 중단했습니다. 9월 세 번째 항암제를 투약했지만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그마저도 한 달 만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암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투약했습니다. 먹는 약이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 역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든 보람도 없이 암은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다시 전이됐습니다. 잦은 재발과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신약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드셉이라는 항암주사였는데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약값이 너무 비싸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비급여라 비싸기는 하지만 빚을 지더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은 저에게 너무 지옥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파드셉이라는 항암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른 약을 썼을 때 바로 재발하고 했는데 파드셉은 투여 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이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어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지만 1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다 보니 이를 치료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은 데다 교통비, 공과금, 먹고 사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아 그나마 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실손보험이 없는 서민들은 약값이 너무 비싸 치료를 받을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파드셉에 대해 하루빨리 건강보험을 적용해 방광암 환자들이 돈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이 환자만의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암 환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효과 좋은 항암제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거나 또 빚을 지면서 또 치료를 이어나가고 또 이런 환자들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때마다 모쪼록 생명에 직결된 약제가 빨리 또 급여가 돼서 또
우리 그 생명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이런 치료제들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무엇보다 환우의 대표로서 이 사연의 환자분이 또 올해 치료 효과가 좋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다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동양내과 김인호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 청년의사 감사드리고, 일단 우선 환우분들과 또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랑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병원에 가보시면 선생님 얼굴을 진짜 보기 잠깐 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저희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오전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면 환자분들 항암주사 맞으러 올라가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기분도 나쁘시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지면 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도움이 되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아마 전이성 방광암, 요로상피암의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우리 그 비뇨기과 교수님이 너무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종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방광암은 무엇인가? 요로상피암, 신우암, 요관암. 오늘 아까 첫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로상피암을 극복하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 입에 안 붙잖아요. 사실 요로상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레지던트 돼서야 알았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요로상피가 뭐지? 요로상피암이 요관암인가? 막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아까 비뇨기과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방광이 있고 요관이 있고 콩팥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백 대표님 얘기했지만 막 혈뇨가 막 나오고 막 이런데, 요런데 암이 있고 하니까 막 신장암 막 환우의 카페에도 가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기하고 방광하고 전부 다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생기는 암을 우리가 요로상피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는데, 방광이 가장 많습니다. 80%. 10%가 요관, 10%가 콩팥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다 똑같아요. 근데 방광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방광암이 딱 입에 딱 달라붙지 않나요? 방광암, 이렇게 뭐 신우암 이렇게 하면 좀 안 붙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우암, 요관암도 다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막 신우암 환자분인데 방광암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난 신우암인데 방광암이라 얘기를 하지. 그게 하도 이 세계를 통칭해서 의사들이 방광암이라고 말을 그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는, 저도 아마 좀 이따가 계속 방광암이라고 얘기를 아마 할 수도 있는데, 방광암뿐만 아니라 뭐 요관암, 신우암 환자분들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항암 치료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항암은 요로상피암, 방광암에서 언제 하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암은 병기라는 게 있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부르죠, 일단은. 근데 이제 방광암에서 항암 치료는 2기 이상인 환자분들한테 일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기가 뭐고 2기가 뭐고 이런 건 아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냥 2기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냐? 당연히 암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암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한테 하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건 거고요.
보통 수술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보호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수술 전에 만약에 선생님이 담당 교수님이 항암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항암을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수술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걸 것이고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수술을 먼저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 재발을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률이 좀 낮춰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 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요거 두 개보다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수술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술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좀 전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느냐. 사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하실 때 교수님, 저 항암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분은 없죠. 다 저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됐는데 저 수술할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보지 저 항암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싶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광암이 있는데 다른 데로 번졌다. 이게 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방광을 수술을 하면 뭐 하나요? 이게 다른 데가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 방광 떼고 나면 엄청나게 부작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전이는 전이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한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방광암이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 예후가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방광암이 전이돼 있고 하면 뭐 1년 못 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치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항암 치료가 유일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광암 치료가 지금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딱 환자가 전이가 됐다, 수술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 치료는요. 우리가 이제 백금 기반 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것도 말도 좀 어렵죠. 백금이라니 이게 또 뭔 말인가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고 나서 기운 없고 울렁거리고 막 토도하고 물론 요즘에는 보조약들이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덜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2가지 약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4가지 약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 2가지 항암제를 할 거예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 10명 중에 한 5명은 암이 많이 줄고요. 한 2명, 3명 정도는 적어도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이것도 되게 좋은 옛날 항암제긴 하지만 되게 좋은 항암제이긴 합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10명 중에 일단은 7명 정도는 어느 정도 반응을 얻는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반응이 있는데 반응이 있으니까 항암을 더 하면 되겠네.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 안 되냐? 이건 힘든 약이거든요. 힘든 약이라서 한 3, 4개월 하고 나면 환자분이 조금 이제 기운 없다고 외래 딱 들어올 때 처음에는 되게 표정이 항암하고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셨던 분들이 한 3개월쯤 돼가지고 이제 외래 들어오실 때쯤 되면 저는 딱 보면 알죠. 환자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지난번에는 좀 힘들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죠. 안 그랬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이 거의 환자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개월, 4개월 하고도 환자가 항암제에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그냥 그만했습니다. 그만하고 그냥 쉬었어요. 쉬면서 계속 CT 같은 거 찍으면서 다시 암이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이렇게 두고 봤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금방 몇 달 안에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굉장히 부작용이 덜한, 심하지 않고 반응이 좋은 약제가 이제 나와서 이 항암제 뒤에 이거를 계속 하지는 못하지만 면역 항암제를 이어서 하니까 훨씬 더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결과가 보고된 연구가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바벤시오라고 면역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되는 상황, 우리가 환자 보호자분들 많으니까 이제 급여 이런 얘기는 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 의대 다닐 때 급여가 뭔 말인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뭐 환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보험 적용이 되는 한에서는 이거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아마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바벤시오가 이제 어떠한 이유로 뭐 이렇게 우리 급여까지 받아가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쓰이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요거가 뭐냐면 선이 있잖아요. 2개 선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선입니다. 딱 봐도 높이 있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높이 있는 게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저 파란색이 바벤시오를 맞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재 바벤시오 유지요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급여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급여가 안 되는, 한마디로 되게 비싼 약들도 우리나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파드셉 더하기 키트루다 2개를 같이 맞는 거예요. 파드셉이라는 약제랑 키트루다를 같이 맞는 약제가 현재 승인이 됐고, 또 옵티보 플러스라는 면역 항암제와 기존의 항암제를 같이 하는 것도 현재 승인이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바벤시오 맞다가 그러면 이거 2개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벤시오 맞다가 내가 이걸로 넘어가고 싶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롭게 진단되는 분들이 보험권에 급여가 되는 항목으로 치료를 한다면 일반 항암제 하다가 바벤시오로 넘어가는 게 가장 많은 거고, 만약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 아까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임상 연구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라는 신약하고 기존의 치료하고 이제 비교한 임상 연구인데, 요것도 보면 엄청 위에 오래 살잖아요. 이게 파드셉 더하기 키트루다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사실 그동안 아까 얘기 드렸던 백금 기반의 옛날 항암제가 옛날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거의 50년 동안 그걸 이긴 약이 없어요. 근데 파드셉 더하기 키트루다가 이제 50년 만에 이제 그 약제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사망 위험도를 뭐 우리가 이제 50% 정도 감소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생존 기간만 놓고 따지면은 뭐 거의 뭐 수치상으로는 거의 뭐 2배까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치료가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항암제로 완치가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완치가 되지 않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를 뭐 2차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면역 항암제를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항암제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알기는 좀 어려우시고, 이 환자분이 이전에 어떠한 약을 썼는가를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다 했는데 안 좋아졌다, 또 안 좋아졌다. 아까 뭐 환자분 케이스 사례도 보니까 계속 뭐 재발하고 뭐 이렇게 안 좋아졌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하다가도 나빠지고 또 한동안 또 반응하다가 또 나빠지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이것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광암 환자분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엄마 아빠한테서 환자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환자한테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유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환자가 살면서 암이 생길 때 뭔가 이렇게 뭔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네라고 하면 현재 이제 발베사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써볼 수도 있어요. 써볼 수도 있고, 이게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게 그 약을 쓴 사람들인데 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 승인이 돼 있고, 이것도 보험은 안 됩니다. 이것도 비싸요. 그리고 이제 아까 파드셉이 이제 뭐 3차 치료로 아까 그 환자분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3차에서 그냥 혼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드셉 자체 그냥 혼자 쓰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 파드셉도 앞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파드셉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것도 현재 보험이 안 돼요. 이것도 보험이 안 돼서 이것도 비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건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저희가 외래에서 얘기하기가 난감합니다. 이게 난감한 게, 비싼 약을 얘기를 드리자니 환자분들이 참 싫어하실 것 같고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이 비싸서 못하게 되면. 근데 권해 얘기를 안 하자니,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너무 비싸서 얘기를 안 했더니 나중에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나의 경제 사정을 왜 네 마음대로 평가를 하냐, 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제가 또 컴플레인도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러한 신약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부작용은 없느냐, 환자분들이 또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라고 하면 막 다 토하고 머리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요. 신약이면 특히 더 뭐.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독성도 부작용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괜찮다기보다는 관리가 가능하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얘기 드렸던 뭐 발베사 같은 경우에 뭐 손발 뭐 이렇게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눈이 뭐 좀 이렇게 눈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치명적인 게 있으니까 잘 관리를 담당 교수님이랑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고, 파드셉 같은 경우에도 뭐 발진 같은 거, 가렵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담당 교수님이랑 꼭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보호자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환자 사례를 한두 개 좀 가져와 봤는데, 60세 여자 환자분이고 2020년에 이제 방광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환자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완치가 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60대면 요즘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들, 그 환자분, 보호자분들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막 교수님이 막 컴퓨터에 막 뭘 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차트인데, 제가 이분 거를 얼마 전에 진료를 본 걸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뭐라고 적어 놓은 거냐면, CT는 CR이다. 안 보인다.
암이 안 보인다. 영상 검사에서 안 보인다. 근데 컨디션도 너무 좋다. 나 진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2021년에 재발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4년째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항암 치료하면 죽는다. 항암이 환자를 갉아먹는다. 뭐 이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부정확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가끔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을 저는 의사니까 자주 보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환자한테 치료하지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된다. 요즘은 약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순해져서 치료를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4년째 아무렇지 않게 이분은 운동도 다녀요. 막 등산하고 막 테니스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보시면 더 열심히 치료해야겠다는 제가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다음 환자분은 51세입니다. 51세는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죠. 그리고 제가 지금 45살인데 제가 늦둥이가 아니고 애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기가 4살, 2살인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젊은 환자분들을 정말 열심히 치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제 너무 구역구토가 심해갖고 뭐 위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동네 소화기내과를 가셨나 봐요. 근데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큰 덩어리가 배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장을 꽉 눌러가지고 장이 눌리니까 환자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계속 토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우암이 이제 다발로 이렇게 배 안에 엄청나게 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51세고 나이도 되게 젊은데 이분이 자기가 전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절대 평생 내가 50인생 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상황 되면 난 항암 같은 거는 안 받을 거다. 나는 안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 환자가 저한테 먼저 자기 호스피스 병동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데 그건 안 돼요. 근데 계속 토하고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환자도 그때 당시에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호자들이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호자가 환자분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도 환자분한테 열심히 나름 뭐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힘들고 해보고 힘들면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서 놀 수는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다행히 이분은 이제 실비보험이 있어요. 실비보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비싸긴 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파드셉하고 키트루다 그거 이제 같이 한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CT 검사거든요. 아까 큰 덩어리가 요겁니다. 배 안에는 큰 덩어리가 이거예요. 엄청 크죠? 이게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배 안에 장들을 다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토했던 거죠. 근데 이제 치료를 딱 하고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줄어들어서 환자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이제는 이제 호스피스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외래도 맨날 꼬박꼬박 오시고 또 운동도 많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열심히 치료하시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환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듣지도 않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도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오늘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자, 1번.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약이 나왔어요.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좋은 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려면 좀 오래 걸려요. 한 3, 4년 정도 걸린다. 근데 3, 4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OECD라 그러잖아요. 좀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여기 꼴등에 있습니다. 제일 늦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지금 수준의 나라에서 이렇게 늦는 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는 의사니까 제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좀 너무 늦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약이 늦게 들어오면 급여도 늦게 되겠죠. 보험 적용도 늦게 될 거 아니에요. 약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급여 적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급여 적용도 늦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신약이 나오고 좋은 약이 나와도 너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현재 제일 저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환자분이랑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매번 자주 겪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병원 뭐 좋은 약이 승인이 됐다라고 따님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따님이 비싸도 꼭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따님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아버님이 몰래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예약 안 잡고 갑자기 불쑥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이 항암 그만하고 싶다고 한 번 딱 맞고 저는 딱 알고 있자. 비싸서 그만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조금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뭐 약도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많은 뭐 건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곳에 속속 좀 쓰여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광암 환자분들, 요로상폐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가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한 10년 전이랑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의대 교수 발령 받을 때가 한 2, 3년 전인, 4, 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좋아졌고 또 이러한 발전으로 환자분들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4년째 그냥 잘 살고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여러 유관기관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관 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환자분들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에서 이렇게 코스모 TV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대한종양내과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KSMO TV. 제가 이거 사회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게 구독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많은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진료실에서 못하는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